캐나다 한 여학생의 브이로그가 CNN에 소개되어 북미 대륙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21세 노라 윈터스라는 대학생이 제작한 15분짜리 영상 하나가 유럽과 북미 전역에서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나라 서울입니다. 서울이 이렇게 생태도시였다니, 우리는 우리 강을 너무 쉽게 버렸다는 댓글들이 서구 SNS를 뒤덮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이 트와이스 콘서트를 보러 온 한 K-팝 팬의 겨울 여행에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도시 생태학을 전공하는 이 젊은 여학생은 한강, 청계천, 북한산, 그리고 DMZ까지 일주일 동안 걸으며 무엇을 발견한 걸까요? 무료 생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누고 람사르 습지에서 겨울새를 관찰한 그녀가 왜 이 도시는 자기 강에게 사과할 줄 아는 도시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그 영상이 어떻게 BBC까지 움직여 유럽 전역에 한강 열풍을 불러일으킨 걸까요? K-팝 콘서트장에서 시작된 작은 여행이 국제 언론을 움직이고 한국의 60, 70대 어르신들까지 감동시킨 그 놀라운 이야기.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밴쿠버 공항 국제선 출발 대기실, 겨울밤이었습니다. 유리창 밖으로는 젖은 활주로가 검은 아스팔트처럼 번들거렸고 저 멀리 눈 덮인 로키 산맥의 능선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노트북, 종이지도, 휴대폰을 동시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작전을 짜는 군참모처럼 말이에요. 휴대폰 화면에는 트와이스 연말 서울 콘서트 전자 티켓이 떠 있었어요. 올림픽 공원 돔 1층 좌석이라고 적혀있는 그 티켓을 몇 번째 확인하는지 모를 정도로 들여다봤습니다. 종이지도 위에는 형광펜으로 굵게 동그라미 쳐진 세 곳이 있었어요. 서울 동쪽 올림픽 공원, 한강공원 뚝섬과 여의도 구간, 그리고 도심을 가로지르는 청계천. 정말 이 모든 걸 일주일 안에 다 볼 수 있을까? 혼잣말을 하며 지도를 다시 접었다 펼쳤다를 반복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도시생태학과 3학년 학생이었어요. 밴쿠버 근교에서 태어나고 자란 산과 바다가 너무 당연해서 특별함을 못 느끼던 21세 아이였죠. 모든 게 바뀐 건 룸메이트 제시카 때문이었습니다. 2024년 초 기숙사방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제시카가 휴대폰을 들이밀며 소리쳤어요. 노라, 이거 봐봐. 진짜 미쳤어. 화면에는 트와이스가 밝은 조명 아래서 춤추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9명의 멤버들이 파스텔톤 의상을 입고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가수들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뒤편과 뮤직비디오 중간중간에 스치는 서울의 풍경이었어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의 야간 조명, 물길 옆으로 이어진 산책로, 도심 빌딩 사이사이로 보이는 작은 공원들. 저기가 서울이야. K-팝의 본고장. 제시카가 흥분해서 말했지만 저는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강과 도시가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구나. 물길이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도시가 있구나. 그날부터 저는 트와이스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곡 분위기,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가 좋았지만 정말로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뮤직비디오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서울의 모습이었어요. 2024년 내내 트와이스 콘서트 직캠을 보고 예능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멤버들의 다큐멘터리를 시청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덕분에 서울 관련 영상들도 계속 추천받게 됐고요. 그러다가 학교 가을학기 수업에서 운명적인 순간이 왔어요. 도시생태학개론 수업에서 리처드슨 교수님이 전 세계 도시 하천 복원 사례라는 발표 자료를 띄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청계천의 복원 전후 사진이 나왔어요. 왼쪽에는 1970년대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청계천 위를 덮은 회색 콘크리트 고가도로와 그 위로 끝없이 달리는 자동차들. 오른쪽에는 2000년대 컬러 사진이 있었어요.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 그 옆으로 이어진 산책로, 돌다리와 작은 폭포, 그리고 물가에서 걷는 시민들.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K-팝 뮤직비디오 배경으로 봤던 그 아름다운 물길이 도시생태학 교과서에 나오는 바로 그곳이었구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단순한 도시 개발이 아니라 도시와 자연의 관계를 재정립한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두 개의 꿈을 품게 됐어요. 첫째, 트와이스 콘서트를 서울에서 직접 보는 것. 둘째, 도시생태학 전공자로서 한강과 청계천을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것. 2025년 하반기 서울 연말 트와이스 콘서트 소식을 봤을 때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3시간 동안 티켓 예매 사이트와 씨름해서 겨우 표를 구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트와이스 예능 프로그램의 자막을 보면서 기본 회화를 익혔고 유튜브에서 왕초보 한국어 회화 강의를 매일 들었어요. 온라인 튜터와 주 2회 화상 수업도 받았습니다. 1년 정도 공부한 결과 기초 회화와 일상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가능해졌어요. 카페나 식당에서 주문하기, 지하철 타기, 길 묻기 정도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말투는 기본 존댓말 위주였고 약간 교과서적이면서 외국인 억양이 섞인 스타일이었어요. 어제 한강 갔어요. 공원 너무 좋았어요. 캐나다 도시랑 좀 달라요, 느낌이. 교수님께 여행 계획을 말씀드릴 때는 학문적인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교수님, 서울의 한강과 청계천, 그리고 근교산의 생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도시생태학 리포트를 쓰기 위한 답사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음속 이유는 솔직히 달랐죠. 트와이스 연말 콘서트를 꼭 보고 싶어요. 출국 직전 교수님에게서 온 마지막 메일을 다시 읽어봤어요. 노라, 서울에 간다면 한강과 청계천은 반드시 보고 오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근교산이나 DMZ 생태공원도 경험해보면 좋겠네. 도시생태학 전공자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도시를 발로 걸어봐야 진짜 이해할 수 있다네. 저는 화면을 보며 속으로 답했어요. 네, 교수님. 학문적 목적으로 열심히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트와이스도 좀 봐야 해요.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콘서트장에서 한강까지의 지하철 경로, 청계천 산책 코스, 그리고 제가 미리 예약해둔 공공생태 프로그램들의 위치. 밤섬 겨울철새학교, 청계천 생태해설 걷기, 북한산 생태탐 방원 프로그램. 모두 무료이거나 몇천 원대의 저렴한 공공 프로그램들이었어요. 대학생 생활비로는 비싼 민간 투어를 이용할 여력이 없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걸 알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창밖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밴쿠버의 산과 바다가 어둠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가슴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나는 트와이스를 보러 서울에 간다. 동시에 도시생태학 전공자로서 한강과 청계천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간다. 이 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정말 의미 있는 여행으로 만들어야 한다.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밴쿠버 시내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기체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캐나다의 불빛들이 점점 작은 점들로 변해갔어요. 12시간 후면 서울이었습니다. 트와이스가 있고 한강이 흐르고 청계천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그 도시. 설렘과 긴장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꿈에서만 그리던 모든 것들을 일주일 안에 다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기내등이 하나둘씩 꺼지고 승객들이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름들 사이로 별빛이 반짝였어요. 마치 서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와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첫 인상을 정리해봤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 복잡하게 교차하는 고가도로, 한글로 적힌 네온 사인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내가 공부하던 전형적인 대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네. 강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지하철 환승을 2번 거쳐 명동 근처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6시가 넘어 있었어요. 12시간 비행의 피로가 몰려왔지만 첫날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작은 게스트하우스 방에 짐을 풀면서 오늘 계획을 다시 점검했어요. 한강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늦었고 일단 가까운 물길부터 보자고 판단했습니다. 휴대폰 지도 앱을 열어서 현재 위치를 확인했어요. 파란 선으로 표시된 청계천이 숙소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앱에서 청계천을 터치하니 간단한 설명이 나왔어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복원 하천, 시민 산책로로 인기,
24시간 개방. 외투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12월 말 서울의 겨울 공기는 밴쿠버보다 훨씬 건조하고 차가웠어요. 명동 거리에는 아직도 쇼핑을 하는 사람들과 관광객들이 가득했어요. 각국 언어가 섞인 대화 소리, 길거리 음식 냄새,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케이팝 음악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청계광장을 찾아가는 길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20층, 30층 높이의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바쁘게 지나다니는 직장인들, 그리고 끊이지 않는 차량 소음까지. 전형적인 도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청계광장 입구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마법처럼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지상의 차 소리가 급격히 멀어지더니 물 흐르는 소리와 사람들의 조용한 발자국 소리, 그리고 따스한 조명이 귀와 눈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와!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청계천 양쪽으로는 깔끔하게 정비된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천천히 걸으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고,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이 물가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산책하시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물가에는 작은 조명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그 불빛이 흐르는 물에 반사되어 금빛 물결처럼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팻말이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청계천 야간 해설 프로그램, 매주 수요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공공 무료 프로그램, 소요시간 1시간 30분. 무료 프로그램이라고? 관심이 생겨서 팻말 근처로 가봤습니다. 마침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작은 그룹을 모아놓고 설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이드가 반갑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청계천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건가요? 서울 역사와 청계천 복원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해드려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프로그램이라 참가비는 없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저 도시생태학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청계천. 교과서에서 봤어요. 같이 듣고 싶어요. 아, 도시생태학 전공이시는군요. 그러시면 오늘 프로그램이 더욱 의미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지윤이고 평일엔 도시환경연구소에서 일하고 주말에 이런 해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지윤 님이 먼저 예전 사진 몇 장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1960년대, 70년대의 흑백 사진들이었어요. 첫 번째 사진에는 청계천 주변의 판자촌과 지저분한 물길이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는 하천 위를 덮은 회색 콘크리트 구조물과 그 위로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이 아래에 있던 자연 하천을 1960년대에 덮고 그 위에 고가도로를 놓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경제개발과 교통 편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여겨졌죠. 이지훈님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설득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의 상징이었던 도로가 도시 스트레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교통체증, 대기오염,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물과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삶을 살게 된 거죠. 제 발밑으로 잔잔히 흐르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 차를 위한 공간을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려주자는 흐름이 생겨났고, 그것이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때 그룹 옆쪽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시는 게 들렸어요. 예전엔 여기 냄새가 얼마나 심했는데. 누가 물 구경을 나와?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많이 더러웠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답하셨어요. 어머, 외국 사람이네. 한국말 잘하는구나. 그럼 옛날엔 정말 지저분했지. 애들한테 청계천 근처엔 가지 말라고 했거든. 지금은 손주 데리고 산책 나올 정도로 좋아졌잖아.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나야. 이렇게 변한 걸 늙어서나마 볼 수 있어서 고맙지.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지훈 님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완전한 자연하천은 아닙니다. 인공적인 부분도 많고 생태적으로 한계도 있어요. 그래도 물길이 다시 열리고 생명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조금씩 돌아오는 거예요. 실제로 물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물가에는 이름 모를 수초들이 자라고 있었고
오리 서너 마리가 물 위를 유유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물고기를 가리키며 신기해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아빠,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그래, 이제 물이 깨끗해져서 물고기들이 다시 돌아온 거야. 해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저는 혼자 청계천을 더 걸어봤습니다. 돌다리를 건너고 작은 폭포 옆을 지나고 물가 데크를 따라 천천히 20분 정도 걸었어요. 주변 빌딩들에서 나오는 따뜻한 불빛들이 물에 비춰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였지만 물 흐르는 소리와 사람들의 평화로운 분위기 때문인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중간에 작은 벤치에 앉아서 오늘의 첫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교과서 속 한 줄 설명이었던 도시 하천복원이 내 발밑에서 실제 물소리로 바뀌고 있었다. 도시가 강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자리. 그 첫 밤을 나는 서울에서 맞고 있다. 휴대폰으로 사진 몇 장을 찍었어요. 물에 비친 불빛들, 청계천을 걷는 사람들의 실루엣, 그리고 제 발밑으로 조용히 흐르는 물. 캐나다에 있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 도착했어. 지금 도심 한복판에서 물 흐르는 소리 들으며 벤치에 앉아 있어. 복원된 하천인데 정말 신기해. 내일은 트와이스 콘서트.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24시간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와 삼각김밥을 샀어요. 청계천 끝자락 벤치에서 늦은 저녁을 먹으며 오늘의 첫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은 드디어 트와이스 콘서트야. 1년 동안 기다렸던 그 순간. 그리고 모레부터는 한강을 본격적으로 볼 거야.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마음은 기대감으로 따뜻했어요. 청계천이 저에게 건네준 서울의 첫 인사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물소리와 함께 첫날 밤이 조용히 저물어갔습니다. 트와이스 콘서트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녁 콘서트였지만 너무 설레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1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실감이 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후 3시부터 올림픽 공원 돔 주변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5호선을 타고 올림픽 공원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트와이스 굿즈를 들고 있었거든요. 역에서 나와 올림픽 공원으로 걸어가는 길에는 각국에서 온 팬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정말 다양한 언어로 적힌 플래카드와 응원 문구들을 든 사람들이 줄지어 걸어가고 있었어요. 사나 사랑해, 트와이스 포에버, 원스 패밀리 같은 문구들이 적힌 팻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들고 있는 캔디봉이라 불리는 트와이스 공식 야광봉들. 저도 그 사이에서 밴쿠버에서 온 트와이스 팬으로 서 있었어요. 돔 앞 광장에는 정말 장관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천 명의 팬들이 모여서 각자의 응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장할 때까지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트와이스를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콘서트홀에 들어가니 웅장한 무대와 15,000개 좌석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무대 양옆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화려한 조명 시설들이 빽빽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각 홀 안의 조명이 꺼지면서 콘서트가 시작됐습니다. 무대 위에 거대한 스크린이 내려오더니 트와이스 멤버들의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그 순간 15,000명의 함성이 돔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트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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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목이 쉴 때까지 함께 소리쳤어요. 첫 곡이 시작되자 홀 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9명의 멤버들이 하나의 완벽한 팀으로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 수만 개의 캔디봉이 만들어내는 빛의 바다, 그리고 관중들의 떼창이 어우러진 순간이었어요. 나연, 정연, 모모, 사나, 지효, 미나, 다현, 채영, 쯔위. 1년 동안 유튜브 영상으로만 봤던 멤버들이 제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와, 치어업, 티티, 낙낙 같은 대표곡들이 나올 때마다 홀 안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무대 뒤편 대형 스크린에 나오는 배경 영상이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의 조명, 물결치는 강물, 도시를 관통하는 빛의 흐름들, 그리고 빌딩 사이사이로 보이는 작은 공원들의 녹색 불빛들. 드디어 그 배경 속에 내가 와 있구나. 콘서트 중반부에 멤버들의 멘트 시간이 있었어요. 지효가 무대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나라에서 와주신 원스 여러분, 감사해요. 서울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2시간 30분 동안의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여운에 빠져 있었습니다. 돔을 나와서 올림픽 공원을 걸으면서 오늘의 감동을 정리해봤습니다. 같은 숙소에 묵는 외국인 몇 명과 우연히 만나서 함께 뚝섬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콘서트의 여운을 한강에서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뚝섬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겨울밤 한강의 첫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강물 위에서 불어와 얼굴을 스쳤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여러 다리들의 조명이 물 위에 길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63빌딩과 여의도 고층 빌딩들의 불빛, 강변을 따라 설치된 가로등들, 그리고 둔치에서 치킨과 컵라면을 먹으며 야경을 감상하는 시민들의 모습까지. 이게 바로 트와이스 뮤직비디오에서 봤던 그 한강이구나. 그때 옆에서 카메라를 들고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 외국인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안녕. 나도 트와이스 콘서트 갔다 왔어. 오늘 정말 미쳤지? 나는 코너야. 미국에서 왔어. 코너 블레이크라고 자기소개를 한 그는 여행과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하는 유튜버였어요. 나도 트와이스 때문에 서울 왔어. 내일은 홍대 클럽 투어하고 모레는 성수동 카페 거리 찍고 밤에는 강남 루프탑바 갈 거야. 너는 뭐 할 예정이야? 저는 제 계획을 말했어요. 저는 한강이랑 청계천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해요. 그리고 내일은 밤섬 겨울철새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공공 프로그램인데 무료래요. 코너가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웃었습니다. 와, 여행 와서 새 보러 가는 사람 처음 본다. 서울까지 와서 숲이랑 강을 본다고. 산이랑 자연은 캐나다에도 많잖아.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코너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나에겐 서울이 강과 물길의 도시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도시와 자연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 궁금하거든. 한강변 벤치에 앉아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강 건너편으로는 반포대교와 동작대교의 아름다운 조명이 보였고 강변을 따라 설치된 수많은 가로등들이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사서 강변에서 늦은 저녁을 먹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후루룩 라면을 먹는 맛이 특별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강에서 겨울 새들을 관찰하게 되겠구나. 휴대폰으로 한강 야경 사진을 여러 장 찍었어요. 캐나다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트와이스 콘서트 정말 인생 최고였어. 지금 한강에서 라면 먹으면서 야경 보고 있어. 내일부터는 이 강의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공부할 거야. 강변을 따라 천천히 30분 정도 더 걸어봤습니다. 정말 잘 조성된 산책로였어요. 자전거 전용 도로, 조깅 코스, 중간중간 설치된 벤치와 운동기구까지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저학년 손주와 함께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트와이스는 단순히 K-팝 그룹이 아니라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과 꿈이 만들어낸 이야기였다는 걸요. 숙소로 돌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습니다. 1년 동안 기다렸던 트와이스 콘서트에서 받은 감동, 한강에서 느낀 첫인상,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생태 탐험에 대한 기대감.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잠들기 전에 내일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밤섬 겨울철새학교, 오후 2시 시작, 1시간 30분 소요, 무료 프로그램. 드디어 도시 한복판에서 람사르 습지를 경험해 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여전히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밤섬 겨울철새학교에 참여하기 위해 지하철 5호선을 타고 여의도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한강공원으로 걸어가면서 프로그램 안내문을 다시 읽어봤어요. 운영기간 12월부터 2월까지 매주 일요일 소요시간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운영주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참가비 무료, 제공장비 망원경, 쌍안경, 조류 도감. 정말로 세계적인 보호종들을 도심에서 게다가 완전 무료로 관찰할 수 있다는 거야?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서쪽 끝으로 걸어가니 저 멀리 작고 소박한 컨테이너 형태의 건물이 보였어요. 밤섬 철새조망대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작고 검소한 건물이었지만 유리창 너머로 밤섬과 한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조망대 앞에는 벌써 10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온 젊은 부부, 중년 부부, 카메라를 목에 건 사진 애호가들, 그리고 저처럼 혼자 온 사람들까지 다양했어요. 정각 해설사가 나와서 참가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섬 겨울철새학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의 해설을 맡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조망대 안으로 들어가니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잘 꾸며져 있었어요. 대형 유리창 앞에는 고배율 망원경 여러 대가 밤섬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한강에서 볼 수 있는 철새들의 사진과 설명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김태현 해설사가 첫 번째 설명을 시작했어요. 밤섬은 2012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서울 도심의 보호구역입니다. 면적은 24만 1000제곱미터로 그리 크지 않지만 사람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들에게만 문을 열어둔 특별한 섬이에요. 망원경을 통해 밤섬을 처음 바라봤을 때의 느낌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기 물 위에 보트 모양으로 떠 있는 무리들이 보이시나요? 저것들이 흰죽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어 보호받는 종이에요. 서울 도심에서 이런 보호종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죠. 망원경 안에 펼쳐진 광경은 놀라웠어요. 수십 마리의 흰죽지들이 물 위에서 유유히 떠다니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멀리 상공에는 큰 새 한 마리가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어요. 저 위에서 돌고 있는 건 말똥가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맹금류죠. 이렇게 다양한 종들이 한 공간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게 밤섬 생태계의 특징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신기해하며 손을 들고 물었어요. 선생님, 새들은 추위를 안 타요? 좋은 질문이네요. 지금 보이는 새들은 대부분 겨울철새예요. 추운 시베리아나 중국 북부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따뜻한 우리나라로 온 거죠. 이 새들에게 서울은 겨울 별장 같은 곳이에요. 그때 옆에서 쌍안경을 들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참 신기하네. 예전엔 여기 냄새가 얼마나 심했는데 누가 새 구경을 나와. 어제 청계천에서 만났던 박영자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어제 그 외국 아가씨네. 또 만났구나.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도 이런 프로그램 참여하세요? 영자 할머니가 웃으시며 답하셨어요. 응, 병원에서 많이 걸으라고 해서 이것저것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 공짜로 해주니까 가끔 나와.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재미있고. 해설사가 계속해서 밤섬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밤섬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의도 개발과 함께 이주가 이루어졌고, 그 후 자연적으로 식생이 복원되면서 새들의 서식지가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인위적인 개발이 역설적으로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만들어낸 셈이죠. 영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한강에서 빨래도 하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물이 더러워져서 아무도 가까이 안 갔지. 지금은 이렇게 새들까지 다시 와서 사는 걸 보니까 참 이상해. 세상이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일어난 한강의 변천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망원경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물가 가까이에서 먹이를 찾는 새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기 물가에서 고개를 물속에 푹 집어넣는 새들이 보이시나요? 저것들은 잠수를 해서 수초나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종들입니다. 물이 깨끗해야 저런 행동을 볼 수 있어요. 해설사가 프로그램을 정리하며 마지막 설명을 했습니다. 이 조망대는 매년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까지만 운영합니다. 철새들의 번식과 휴식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참가비는 받지 않습니다. 이건 서울시가 시민들께 한강을 다시 보여드리기 위한 공공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노트에 중요한 포인트를 메모했어요. 도시생태 프로그램이 돈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고급 투어가 아니라 시민 누구나 예약만 하면 참여할 수 있는 공공교육이 될 수 있다는 점. 프로그램이 끝나고 영자 할머니와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젊은 애가 이런 걸 보러 오다니 정말 기특하다. 외국에서 왔다고? 캐나다? 거긴 자연이 얼마나 좋을 텐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새를 봐. 저는 도시생태학을 공부해요. 도시와 자연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할머니가 벤치에 앉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늙어서나마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손주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어. 할머니가 살 때는 여기가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새들까지 와서 산다고 말이야. 오후 해가 기울어가며 밤섬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새들의 실루엣이 노을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정말로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니. 휴대폰으로 밤섬 사진을 여러 장 찍어 캐나다 친구들에게 보냈어요. 서울 도심에서 람사르 습지 새 관찰 프로그램 다녀왔어. 완전 무료 프로그램인데. 전문가 해설도 듣고 망원경도 빌려줘. 흰죽지라는 세계 보호종도 받고. 한국의 공공서비스 수준이 정말 놀라워. 내일은 새해 첫날이고 청계천 공공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었어요. 영자 할머니와 헤어지면서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내일도 청계천에서 만나면 좋겠어요. 그래, 내일도 나올 거야. 새해 첫날인데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 강변 벤치에 혼자 앉아 밤섬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새들이 여전히 평화롭게 물 위에 떠 있었고 저 멀리서는 도시의 소음이 작게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곳만큼은 완전히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공공 생태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새해 첫날 청계천 공공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 프로그램으로 새해 첫날 오전에 청계천 복원 20년 시민과 함께 걸어온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어요. 광화문에서 동대문까지 이어지는 구간 중 일부를 걷는 2시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참가비는 1,000원으로 거의 상징적인 수준이었어요. 오전 10시 청계광장에서 집합했습니다. 새해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20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였어요. 이지훈 님이 어제와 같은 복장으로 나타나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밤섬에서 뵌 분이시네요. 오늘도 함께하게 되어 반가워요. 네, 청계천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왔어요. 이지훈 님이 참가자들을 모아놓고 새해 인사와 함께 오늘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새해 첫날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청계천이 어떻게 고가도로에서 시민의 물길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생명들과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준 자료는 1970년대 청계천의 모습이 담긴 대형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청계천 위를 완전히 덮은 회색 콘크리트 고가도로와 그 위로 끝없이 달리는 자동차들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당시 이 도로는 근대화의 상징이라고 불렸습니다. 차들이 빨리 다닐 수 있고 그 아래 지저분한 하천은 가려버리는 일석이조의 해결책이라고 여겨졌죠. 지금 우리 눈앞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돌다리가 놓여 있고 물가에 수초들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이지훈 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체증은 오히려 심해졌고 대기 오염이 악화됐어요. 무엇보다 시민들이 물과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때 그룹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이구, 어제 그 외국 아가씨네. 또 만났다. 박영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참 부지런하네. 새해 첫날부터 이런 데 나오고. 영자 할머니가 조용한 목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하셨어요. 여기서 예전에는 장사도 하고 살았어. 개천 양쪽으로 판잣집들이 빽빽했지. 물도 더럽고 냄새도 나고. 그러다가 나중엔 위에 도로 얹어서 아예 덮어버렸지. 한 아주머니가 관심 있게 물어봤습니다. 정말요? 그럼 그때는 지금 이런 산책로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냥 위 도로로만 지나가고 아래는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어. 지금 이렇게 물 보면서 걸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해. 이지훈 님이 두 번째 지점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폭포가 있는 곳이었어요. 복원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물만 흘러가는 배수로가 아니라 시민들이 쉬고 걸을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한 거죠. 실제로 주변을 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새해 첫날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벤치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 아이들과 함께 물고기를 구경하는 가족들. 이지훈 님이 물속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완전한 자연하천은 아닙니다. 수질 관리, 유량 조절 등 인공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도 물길이 다시 열리고 생명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조금씩 생태계가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로 물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물가에는 갈대와 비슷한 수초들이 자라고 있었고 오리 서너 마리가 물 위를 유유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에게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기 봐, 물고기들이 살고 있지? 예전엔 여기가 도로였는데 지금은 물고기가 살 수 있을 만큼 물이 깨끗해진 거야. 아이가 신기해하며 물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빠, 그럼 물고기들이 언제 왔어요? 물이 깨끗해지고 나서 조금씩 들어온 거지. 자연이 스스로 돌아오는 거야. 세 번째 지점에서는 청계천의 현재 역할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지금 청계천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 속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산책 코스, 직장인들의 점심 산책로, 그리고 가족들의 주말 나들이 장소로 사랑받고 있어요. 영자 할머니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나도 병원에서 하루에 1시간은 걸으라 해서 그냥 돌다가 여기 물소리가 제일 좋아서 자주 오게 됐지. 옛날 생각도 나고 마음도 편하고. 지금 이곳이 할머니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영자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하셨어요. 기분이 참 그래. 묘해. 옛날엔 여기가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손주들 데리고 와서 여기가 할머니. 어렸을 때 살던 동네야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거든.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헛살지는 않았나 보다 싶어.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마지막 지점에서 이지윤님이 프로그램을 정리했습니다. 청계천 복원이 완벽한 사업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논란도 많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도시가 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자리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곳이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보살피는 만큼 더 좋아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박영자 할머니와 함께 청계천을 더 걸어봤어요. 젊은 애가 이런 걸 보러 다니니까 정말 고맙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겪어온 일들을 누가 기억해주겠어. 너 같은 아이가 관심 갖고 공부해주니까 기특해. 할머니께서 보신 변화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저도 정말 감사해요.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이야기거든요. 청계천 옆 벤치에 앉아서 오늘의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이건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자연은 아니었다. 대신 도시와 자연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만든 일종의 공존 공간이었다. 오후에는 혼자 청계천을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보기로 했어요. 각 구간마다 다른 매력이 있었지만 공통점은 물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새해 첫날이라 그런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았습니다. 내일은 북한산 생태탐방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었어요. 북한산 생태탐방원 프로그램 신청 과정부터 흥미로웠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 반일형 생태탐방 3시간, 성인 4,900원, 청소년 3,600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숙박형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생활관 일실이 6만 원대였습니다. 3시간 동안 국립공원급 산을 안내받는데 4,900원이라니. 생태학 전공자로서 이건 안 갈 이유가 없었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서울 도심에서 가깝더라고요. 지하철역에서 버스로 30분 정도만 가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김혜원 해설사가 참가자들을 맞이했어요. 42세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생물학과 생태학에 대한 깊은 지식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버스로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아파트와 도로가 나옵니다. 서울은 천만 도시이면서도 이런 산을 지하철 몇 정거장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죠. 겨울 숲길을 걸어가면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얼어붙지 않은 계곡, 부스럭거리는 낙엽, 그리고 겨울에도 푸르른 소나무들. 저는 캐나다 국립공원과 비교하며 질문했습니다. 도시와 국립공원. 이렇게 가깝게 있는 건 장점도 위험도 같이 있겠네요? 회원님이 답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생태탐방원이 중요합니다. 산을 놀이공원으로만 쓰지 않게 하는 교육이죠. 산길을 걸으면서 다양한 동식물 흔적을 관찰했어요. 나무에 남은 딱따구리 자국, 겨울눈을 준비한 나뭇가지들, 그리고 작은 동물들의 발자국. 회원님이 한 지점에서 멈춰서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시내 쪽을 바라보세요. 아파트와 빌딩들이 보이죠? 저기서 여기까지가 대중교통으로 1시간 거리입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산 중턱에서 내려다보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고층 빌딩들과 한강,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산이 하나의 그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가깝게 공존할 수 있다니. 프로그램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었어요. 회원님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도시 근교 산과 캐나다 국립공원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가장 큰 차이는 접근성이에요. 캐나다는 자연이 웅장하지만 멀리 가야 하죠. 한국은 작지만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코너를 만났어요. 코너는 남산과 도심 하이킹 민간 투어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6시간에 1인당 12만 원이었는데 뷰 맛집이랑 인스타 핫플레이스가 끝내줬어. 구독자들이 미칠 거야. 저는 제 하루를 얘기했어요. 나는 산에서 도시 생태 설명 들었어. 3시간에 4,900원. 시니어, 아이들 다 같이. 코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넌 진짜 공부하러 여행 다니는구나. 나는 내일 홍대 클럽 투어 갈 건데 같이 갈래? 고마워. 하지만 나는 내일 다른 계획이 있어. 그날 밤 인터넷으로 다음 일정을 찾아봤어요. DMZ 평화생태공원강 하구 투어, 서울 출발 6시간 내외, 1인 5만 원에서 7만 원. 고민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도시 끝과 경계도 한 번은 봐야 하지 않을까? 결국 DMZ 투어를 예약했어요. 이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캐나다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국립공원 다녀왔어.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해. 내일은 DMZ까지 가볼 예정이야.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북한산에서 내려다본 그 불빛들이 지금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시와 산, 그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짧다니. 회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았어요. 한국은 작지만 가깝게 있는 자연,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자연이 특징인 것 같았어요. 내일이면 더욱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어요. DMZ 평화생태 1일 투어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 서울 출발, 오후 3시 전후 복귀 일정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강하구와 접한 DMZ 평화생태공원을 볼 겁니다. 사람 발길이 오래 끊겼던 덕분에 되레 생태가 살아난 역설적인 공간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졌어요. 도심의 아파트들이 줄어들고 논과 습지가 늘어나고 멀리 철조망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하구에 도착해서 망원경으로 관찰했어요. 겨울 철새들이 물 위에서 평화롭게 떠다니고 있었고 너무 멀리서 흐릿하게 보이는 건너편 땅이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말했어요. 저 건너편은 북쪽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갈라져 있지만 새와 물은 그 구분을 모릅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도시와 강, 그리고 분단까지. 이곳에서는 모든 선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았다. DMZ 평화생태공원에서는 정말 특별한 광경을 볼 수 있었어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60년 동안 자연스럽게 복원된 습지와 초원. 분단이 만든 비극이지만 역설적으로 자연에게는 쉼터가 된 공간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정치와 역사의 아픔이 생태계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는 역설. 버스 안에서 돌아오는 길에 노트에 목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트와이스 콘서트 도시 문화. 청계천 도로에서 물길로. 밤섬 겨울철새학교 영원 람사르 수업. 북한산 도심과 산의 짧은 거리. DMZ 평화생태공원 도시 끝의 생태와 역사. 이건 그냥 여행기가 아니고 도시생태학 케이스 스터디다. 혼잣말을 하며 계속 메모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본격적으로 영상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공용 거실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작업했어요. 트와이스 콘서트 앞 환한 얼굴들, 한강 둔치에서 컵라면 먹는 사람들, 청계천 물가에서 걷는 노인과 아이들, 밤섬 흰죽지 무리, 북한산 숲길, DMZ 강하구의 철책과 새들. 영상에 나레이션을 넣었어요. 이건 서울의 또 다른 지도입니다. 공연장, 쇼핑몰, 네온사인 대신 강과 하천, 산과 국경을 표시한 지도죠.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트와이스에서 DMZ까지 서울의 강과 경계를 따라 걷다로 정했어요. 한국어와 자막을 모두 넣었습니다.
동시에 캐나다 대학 커뮤니티와 도시생태 포럼에 긴 글 형태의 탐방기를 올렸어요. 처음에는 친구들, 교수님, 소수 구독자들 반응 정도였습니다. 노라, 이거 진짜 흥미롭다. 서울이 이런 도시인 줄 몰랐어. DMZ가 생태 공간이기도 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 며칠이 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CNN 디지털 환경도시 섹션을 담당하는 에디터에게서 메일이 온 거였어요. 당신의 서울 DMZ 생태 브이로그를 봤습니다. 도시와 자연, 분단을 함께 다룬 시선이 인상 깊습니다. CNN 디지털 페이지의 도시와 강 특별 섹션에서 당신의 영상 일부와 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메일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진짜. CNN.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트와이스를 보러 온 여행이 이렇게 큰 일로 번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제가 본 서울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박영자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세대가 한 일이 아주 헛된 건 아닌가 보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이제 그 이야기가 지구 반대편까지 전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CNN 메일에 답장을 보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지훈님의 전문적인 해설, 영자 할머니의 살아있는 증언, 혜원님의 도시와 자연에 대한 철학. 그 모든 분들이 제게 가르쳐준 것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며칠 후 CNN 디지털 페이지에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도시와 강 물가에서 다시 만나는 도시생활이라는 코너에 K-팝에서 DMZ까지 서울 생태도시를 걷는 캐나다 여대생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됐어요. 영상을 설명하는 문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트와이스 콘서트로 시작해 한강, 청계천, 북한산, DMZ까지 걸어간 한 도시생태학 전공자의 시선. 북미 SNS에서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초록과 파란색이 많은 도시인 줄 몰랐다. 우리는 우리 도시 하천을 너무 쉽게 버린 건 아닐까? DMZ가 이런 생태 공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밴쿠버 지역 생태 포럼과 도시계획 커뮤니티에서도 서울 사례를 참고하자는 토론이 올라왔어요. 캐나다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만난 건 리처드슨 교수님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CNN 페이지를 띄우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학과 학생이 만든 영상이 지금 CNN에 실렸습니다. 도시를 걸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친구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노라, 서울이 이렇게 생태 쪽으로 앞서 있는 도시인 줄 몰랐어. 나는 언제나 런던, 파리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서울도 리스트에 넣어야겠다. 한국에서도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느 날 한국인 친구가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노라가 만든 영상 때문에 한국 할머니들이 좋아하신다더라. 손주들이 보여드리면서 외국 언니가 우리 동네 자랑해줬다고 하신대. 박영자 할머니도 생각이 났어요. 손주가 스마트폰을 들고 할머니 맨날 걷는 청계천, 한강 얘기를 캐나다. 언니가 CNN에 올렸다고 말씀드렸을 때의 모습이 상상됐어요. 참 별일이네. 우리가 맨날 걷는 강이 저 먼 나라 사람들한테 얘깃거리가 다 되고. 그러면서도 조용히 한마디 추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세대가 완전 헛산 건 아닌가 보다. 지금 저는 다시 밴쿠버에 있습니다. 강가 산책로를 걸으면서 머릿속에는 서울의 한강, 청계천, 북한산, DMZ가 겹쳐 있어요. 나는 트와이스를 보러 서울에 갔다. 콘서트와 야경을 보러 갔다. 그런데 돌아올 때 내 마음에 남은 건 물소리와 발자국 소리, 겨울새들의 날갯짓과 손주 손을 잡고 걷던 할머니들의 뒷모습이었다. 한강과 청계천, 북한산과 DMZ. 이 도시의 강과 숲과 경계는 완벽하게 깨끗하지도 완전히 자연스럽지도 않았어요. 대신 한번 망가졌던 것을 다시 어떻게든 붙들어 보려는 사람들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브이로그와 글은 우연히 CNN에 실렸고 북미의 몇몇 도시를 잠깐 흔들어 놓았어요. 그러나 진짜로 바뀐 건 아마도 제 안의 도시 지도일 거예요. 이제 도시를 생각할 때 저는 먼저 그 도시의 강과 하천, 어르신들이 걷는 산책로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묻게 됩니다. 이 도시는 자기 강에게 사과할 줄 아는 도시인가? 밴쿠버 강가 산책로를 걸으면서 서울에서의 경험을 되새겨봤어요. 박영자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들, 이지훈님의 꼼꼼한 설명들, 김혜원님의 전문적인 안내. 그 모든 분들 덕분에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서울의 겨울강은 잠시 북미를 흔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나서도 묵묵히 흐르고 있었다. 언젠가 다시 서울에 가서 여름의 한강, 가을의 청계천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계절들의 이야기도 세상에 들려주고 싶습니다. 트와이스에서 시작된 여행이 이런 결말을 맞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 서울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으니까요. 강은 계속 흘러갑니다. 멈추지 않고 조용히, 꾸준히. 그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